편의상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플로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즘 그 태어나는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 전에 패드라든지 우리 디지털 기기를 먼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큰 이슈가 있었죠. 우리 바둑 프로그램,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프로 바둑 기사들하고 시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하고 아마 그때 한 4대1 됐을 겁니다. 유일하게 1승을 거뒀고 중국의 커제라든지 이런 유명한 바둑 기사들하고도 대결을 했는데 그때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AI가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 미래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다가왔는데 사실은 앞서 그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소버린 AI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권 AI. 그러면 이제 글로벌 AI를 지향하는 범용성 있는 분하고도 좀 차별화가 되고 우리 나름대로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AI가 윤리적으로 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버린 AI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 유지영 교수가 먼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하정우 미래기획수석도 이것을 언급했고, 그래서 AI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산업에 도시에 이렇게 기술 접목하면서 좀 고려돼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이 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제 세계가 성장을 해 나가면 이제 그게 따른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이제 따라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세계가 되게 문명화됐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문명화되기 이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아주 태초에 그때 문명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더 살기 좋은 천국이었다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팔 같은데 뭐 이런 데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더 나은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방구천의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억수로 진도가 나가 있는 상황에 그리고 뭐 중국이나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세계가 경쟁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진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정보화라든지 AI 이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딥페이크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노령층이라든지 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점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특히 보안 문제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보안 문제들은 반드시 강화되어서 똑같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또 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휴먼 디지털 트윈 이 부분이 아마 더 그럴 겁니다. 바이오라든지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만약에 노출된다면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렇지만 또 그것이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상상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켜놓으면 제가 안 가더라도 제 목소리로 제 모습으로 제가 생각하고 글 썼던 이걸 토대로 어디 가서 파리 가서 강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 영상으로. 근데 파리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북극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북극뿐만 아니라 달나라에도 갈 수가 있죠. 디지털로 가는 것들은. 시간, 공간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어릴 때의 그 지역으로도. 그리고 또 미래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후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었냐 이런 걸 그대로 다시 이제 이런 경우에 내 같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보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뭐 이게 제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울산하고 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화의 60년대 초에 같이 뭐 출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이 부분으로 성장을 해왔고, 포항은 철강 도시로 해서 산업의 어떤 소재 역할,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그걸 또 값싸게 공급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해오름 동맹 들어보셨죠? 예. 예,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그 부산 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포항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경주, 울산이 이제 해오름 동맹으로 해서 이제 포항은 소재로, 경주는 부품으로, 그다음에 울산은 이제 완성 단계의 어떤 제품으로서 그렇게 산업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은 뭐 철강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K스틸법도 지금 통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앞서 내용에서 바이오 산업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포항에도 하나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유니스트가 있지만 포항에도 보스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아주 유사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포항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도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종들이 생물 다양성이 많은 생태계가 아주 건강한 생태계인데 아주 포항은 울산만큼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위기 때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이 아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한 그 도시의 어떤 문제라든지 발전은 그 도시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KTX가 생긴 거하고 그 전에 통일로 열차로 이동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걸어 다닐 때는 한 마을도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수단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약간 더 광역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포항, 경주, 울산은 과거에 우리 신라문화권 같은 서라벌이었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권이었고 같은 이제 지역이었고 1500년 전에는 이 경주를 중심으로 울산, 포항 이 지역이 아마 100만 명이 넘는 세계 4대 도시였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지역이고 또 조국 근대화를 일으킨 지역이고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이제는 이 포항, 경주, 울산 이 세 도시가 과거처럼 하나의 도시로 그렇게 기능을 해야 산업도 다변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니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좋은 대학들도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이게 다양한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서로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연계시켜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울산에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조선이 있다고 했지만 포철이 망하면 울산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포철에서 강판하고 호판 안 주는데 배하고 자동차 어떻게 만듭니까? 같이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화학이 석유화학이 또 되게 제철에서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야금술처럼 이 화학이 철하고 결합이 돼야 특수 강이라든지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 울산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트윈이 예를 들어가지고 포항하고 경주까지 이 넓은 지역을 전부 다 버추얼 해오름 도시를 만들면 그 시너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광역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일단은 그 철강을 저는 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보고요. 그래서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울산과의 협력일 수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조선과 관련된 기업,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 철강을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투자를 포항에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산업 용지도 부족하고 땅값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포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철강을 소재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포항에 투자하면 뭐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철강하고 결합이 된다면 더 큰 시너지가 안 생기겠냐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없는 데서 새로운 뭐를 갑자기 확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아마 2차 전지나 바이오를 이제 포항에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쭉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포항 안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헤어룸 동맹이 필요하다. 포스텍도 포스텍 혼자보다는 유니스트라든지 울산대라든지 한동대라든지 다른 인근에 있는 좋은 대학들과의 협력을 더 잘할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혼자 잘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 양 도시 간의 그 대학이라든지 또 대기업들이라든지 도시 간에 보다 긴밀히 협력한다면, 특히 경주도 관광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주도 SMR 한수원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이번에 뭐 체코에도 수출하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수출하고 이번에 미국에도 같이 진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포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신의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포항이 지향하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을 더 집중해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휴먼 디지털 트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이오와 접목시켜 나가고, 또 우리 포항 경주에는 방사관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딴 데 없는 인프라거든요. 울산에도 없습니다. 물론 기장에 주입자 가속기가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요 세 지역에는 그 3대 가속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신물질 다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잘 이런 인프라들을 잘 엮어서 포항의 기준까지 뿌려온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을 더 확실하게 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얻고 새로 뭘 한다, 이건 뭐 어불 세상이고, 기존에 해왔던 거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은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바이오든 이런 신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AI, 디지털 전환이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아주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포항에 하여튼 많은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유치가 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를 돌아가는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유치, 투자 유치하는 것은 아마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 유치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 기업은 요즘은 기업 투자하더라도 다 자동화, 로봇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일자리가 많이 과거보다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런 지역 경제가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드머니 가지고 문화, 관광, 특히 우리 포항은 해양 관광 이쪽에 특화를 시켜서 같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일자리와 이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용지, 울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용지도 부족하고, 땅값이 제가 최근에 우리 조성하고 있는 남목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당차 근처에 있는 남목산단 같은 경우는 평당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아마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물론 저기 그 외동 같은데, 경주 외동 같은 데가 이제 부품 공단이 많은 곳은 이제 울산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고, 용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포철에서 만든 철강 소재 가지고 이제 외동에 부품 단지가 만들어서 그걸 현대자동차로 이동해 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구조가 기본 이제 밸류 체인인데, 이 포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조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은 울산 호황기거든요. 도크 다 차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조선 분야에 대한 상당히 이제 수요가 더 생길 텐데,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큰 공장들이 대부분 바나 포항으로 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소형, 중형, 소형 배라든지 요트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이런 배를 유지 보수하고 제조하는 공장 정도는 충분히 포항에 유치할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연일만 우리 신항의 그 배후 그 부지나 항구 쪽, 그리고 그 블루베리 산단이나 하여튼 저기 포철하고 가까운 주변에 이 철강을 소재로 하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화학 기업들, 우리 철강 단지에 놀고 있는 공장 부지에 놀리지 말고, 특히 화학이라든지 공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입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 또 주민들 수용성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항이 현재 가우처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아마 기업 투자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있는 빠져나간 그 자리를 메꿔줄 거,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들인데, 이건 데이터 센터 부분은 이거는 좀 많이 쉽지가 않죠.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의외로 생각 외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는 주변의 연관 기업 산업들 이런 것들과의 융복합 시너지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포항에도 당연히 이제 제조업 있고 포스텍이라는 이런 울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 만약에 어디를 두어야 되냐면 안동이나 이런 시골 가가지고는 해결이 없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면 데이터도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미술관 같으면 큐레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미술관 가가지고 이 그림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데이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데이터 쭉 통계되어 있는 거 봐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고,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를 잘 분석해가지고
비교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간다든지 이걸 가공해주면서 알 쉽게 그래프로라든지 아니면 지도라든지 잘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도 봐도 몰라요. 데이터만 봐가지고 그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계화 작업하고 분석하고 이걸 해주는 작업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포항공대에 많습니다.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통계라든지 이런 거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와야 그걸 활용도 할 수 있고 그걸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또 그걸 설명을 해줘야 실제로 제조 공정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포항에 무슨 데이터 센터든지 유치를 해야 되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도시하고 산업하고 공진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데이터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만 유치가 될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들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용하면서 융복합해내고 설명해낼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센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 센터하고 우리 산업 데이터 센터하고 또 서로 연관이나 시너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데이터 센터 유치하기도 쉽고 앞으로의 유치하고 나서의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약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 유치만 AI 데이터 센터만 집중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포철하고 그 한수원하고 소형 원전이죠. SMR? 네, 그 협약을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와가지고 포항에다가 원전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부유식 풍력도 좀 그 무시할 수 없는 게요. 그 울산 앞바다에 있는 먼 바다에 떠가 있는 풍력 발전기 있습니다.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가까운 바다에다가 고정식이거든요. 그 땅이 물이 얕기 때문에. 근데 동해바다 깊잖아요. 이걸 갖다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띄우는 방식으로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5.8기가 6기가 됩니다. 6기가. 그 원전 하나가 1기가 1.2기가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전 5개나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포항에 그런 빨리 에너지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SMR 하든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걸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협약을 하든지 그 월성 원전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울진에도 뭐 영광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전기를 포항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원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풍력단지 울산 앞바다의 바람이나 포항 앞바다의 바람이나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풍력 단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유치도 병행해야 되겠죠.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겁니다. 전기 확보하는 시간, 데이터 센터 유치해가지고 건립해서 가동하는 시간 동시에 같은 쪽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포스코도 이 수소 환원 제철을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전기료가 필수적입니다. 막대한 또 전력이 또 수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SMR이나 월성원전 쪽에 거기 뭐 참여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 그러면 또 많은 전력이 또 필요하고 그 이제 동해 바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바다가 좀 깊기 때문에 부유식 해상 풍력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딱딱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울산이
이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그 태화강도 오염이 되고 네. 황폐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전국에 순천만 그 정원 국가 그 정원이 되고 나서 두 번째로 태화강 국가 정원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2019년도에 지정이 되고 또 2028년도에 국제 정원 박람회까지 이제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항 같으면은 지금 이제 그린웨이 이제 배로에 이제 그렇게 또 해서 여러 가지 또 생태계를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 또 죽도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문화라든지 송도, 솔밭 그다음에 그 형산강 그 친수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포항에도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친수적인 공헌할 수 있는 뭐 향후에는 국가정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그 아까 제가 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농업화돼서 이제 농업혁명 이후 이제 농촌,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도시. 이거는 인간의 본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나 DNA나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그 숲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에 아마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물론 뭐 약간의 이제 변형이 되어 있어서 도시화해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 우리의 모습은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7,000년 전 방구천의 안각하에 있는 그 당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일 과정이나 1터, 놀터, 3터가 하나였잖아요. 자연스럽게 일 과정 양립이 됐던 아마 그런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도시나 특히 산업화된 도시일수록 정원을 강조를 하고 녹색 도시를 이제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포항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포항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주 수려한 우리 바다, 해양 경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안선은 저기 경주하고 울산하고 그 밑에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위로도 강원도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경계를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밑에 경주만 들어가더라도 경주는 이렇게 시내하고 여기 해안 쪽하고 상당히 분리가 돼 있어요. 도심이. 근데 포항은 도심이 바다입니다. 바다 인접해 있다는 거죠.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의 이 산맥으로 갈라져 있는 이 동쪽, 옛날에 양남 양북 간포죠.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항이라 생각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울산에 있는 태화강 위에 국가정원이 있고 형산강도 제가 봤을 때 그에 못지 않는 것 같은데 엊그제 우리 태화강에서 우리 세계 명문대학교 학생들 불러서 조정대회를 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학교. 하버드, MIT,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북경대, 동경대, 함부르크, 뭐 하여튼 이름만 들으면 유명한 대학 조정대회를 했는데 그 조정대회를 왜 형산강에서는 못할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거 다음에 형산강에도 좀 배도 좀 빌려주시고 하라니까 좋다고 그러셨는데 농담 하시긴 하셨는데 울산에 있는 그 태화강변에 있는 국가정원에 못지않게 그런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데는 포항에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화강뿐만 아니라 형산강뿐만 아니라 동해를 흐르는 여러 가지 천들이 많잖아요. 북쪽에 뭐 곡강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해안 따라서 나지막한 뭐 구릉지나 그리고 해안선 따라서 좋은 데가 너무 많지 않나는 생각이고 홈이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바다 위에다가 국가정을 만드는 것도 한번 뭐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은 그 수종을 또 개발을 합니다. 해양 목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까지 똑같이 그 순천만화와 같은 정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정원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곳곳에 도심 곳곳에 그리고 산업 단지에 그리고 산 위에도 산에도 저는 좀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워낙 그 동해안의 경치가 좋은데 이 산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와 또 진솔한 여러 가지 그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고향 포항시에 또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단체 촬영하고 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